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프랑스 요리의 왕 오거스트 에스코피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거스트 에스코피에는 외출복을 입을 때 항상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귀족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훈장을 받았죠. 훈장을 받고 귀족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요리사의 그 지위를 위해서 항상 외출할 때는 정장을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귀족과 같은 행세를 해서 조리계의 위상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1846년도에 태어나서 193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83세 비교적 많이 사셨네요. 한번 지금부터 에스코피에 대해서 일대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피에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한 요리장으로서 그 사보이 호텔의 총조리장을 비롯해서 리츠칼튼 리츠, 오리츠 등 여러 유명 호텔에서 요리장을 지낸 자타공인 현대 호텔 시스템의 창시자입니다. 그 스위스, 파리, 런던 등의 유명한 호텔은 전부 다 총조리장을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가 만들어낸 호텔 계층의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 세계 호텔 관계자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구스트 에스코피에는 프랑스 요리의 왕으로 불리죠. 그 에스코피에는 1846년 10월 28일 프랑스 남쪽이죠. 니스에서 약 한 15km 떨어진 빌 뇌브루베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 지금 뭐 박물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가를 지금 박물관으로 그 개조를 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여튼 요리사가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박물관까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이 오거스트 에스코피의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아버지가 학교를 그만두게 해서 그 삼촌이 경영하던 프랑스인 레스토랑 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레스토랑 프랑스에서 프랑스 레스토랑이죠, 그죠? 이 식당은 그 시골에 어, 태어났지만 이 식당은 이제 니스의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방의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찾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고급 식당이었나 봅니다. 에스코피에는 이곳에서 그 처음으로 요리를 삼촌한테 배우게 되었고 이제 수습 기간을 마친 에스코피에는 1864년 그러니까 벨비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벨비 호텔은 그 니스 근처에 있는 고향에 좀 더 가까운 그 호텔입니다. 뭐 호텔이라 그래봤자 뭐 지방에 있는 호텔이니까 뭐 크진 않았겠죠. 이때 마침 딸의 신병 치료차 니스에 와 있던 뿌띠 물랑루즈 드 파리 유명하죠. 물랑루즈 하면 파리의 유명한 그 풍차 생긴 그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이제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의 큰 레스토랑의 사장을 그 휴양차 온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듬해 그 파리로 그 올라와 뿌띠 블랑루즈에서 주방 보조로 이제 채용되게 됩니다. 그 사장님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잘 받겠죠. 저도 옛날에 그 대구 금호호텔에 근무할 때 그 금호호텔 회장님을 그 이군사령부 영관식당에 근무할 때 사장님 골프 치고 오시는 분한테 뭐 금호호텔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마디 함으로써 제가 금호호텔에 그 채용하게 된 사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뿌띠 물랑루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될 영국 왕자가 그 사람하고 유명한 정치가죠. 감베타 콩쿠르 형제 등 당시에 그 유명 인사가 자주 드나들던 이 파리의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주방 보조였던 그 에스코피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87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소스를 만드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급 요리사죠. 퍼스트 쿡. 그러니까 이제 셰프드 파티인데 이제 파트장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요. 1870년 프랑스와 프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리사를 하다가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의무적이니까요. 국방의 의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뿌띠 물랑로즈를, 이제 1급 요리사를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전한 그 에스코피에는 우연히 뿌띠 물랑루지의 단골이었던 앙틀로 소령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그 당시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얼마나 VIP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군대에도 그 앙틀로 소령이라고 뿌띠 물랑루즈의 그 단골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매트라고 하는 곳에 배치돼서 군대의 요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지금도 뭐 특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근무했던 요리사들은 군대 가면은 뭐 군대에도 어차피 요리사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보직을 받게 된 게죠. 어, 그래서 이제 이때 그는 프러시아군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포로가. 뭐 본인 자이건 타이건 뭐 사단장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사단장 뭐 2,000명, 뭐 3,000명이 동시에 포로가 되는데 에스코피에도 그 당시 사단 전체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단체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프러시아군은 이제 포로 대우를 다 자치적으로 잘 했나 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항복을 해오니까 이 자치제를 운영을 해서 동시에 이제 계급이나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주고 이제 주방 시스템도 좀 돌아가게끔 했는데 이때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 비스바덴의 그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마크 마혼이라고 하는 군대 원수, 원수라면 파이브 스타 아니겠습니까? 별 5개. 마크 마혼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 원수의 전속 요리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요. 이 원수의 조리장, 포로였지만, 거기서 이제 군대를 실감하게 됨으로써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약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주방 시스템을 군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호텔 시스템의 창시자가 에스코피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군대례로 보면 이제 사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관장교가 있고 령관장교가 있고 장군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군대에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의 이제 그 위계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쿡헬퍼, 요리 훈련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쿡헬퍼, 그러니까 이제 보조 요리사, 그다음에 이제 병사, 그 병장에서부터 이병까지죠. 그런 계급을 이제 요리사로 했다면 이제 부사관을 이제 파트장, 그다음에 이제 부주방장을 이제 소대장이나 중대장, 그다음에 이제 주방장을 이제 중대장, 그다음에 총주방장을 이제 장군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군, 영관장교, 위관장교, 그다음에 그 부사관, 그다음에 사병, 그다음에 훈련병 이런 식으로 그런 군대 호텔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때 비스바덴의 포로로 잡혀 있던 마크 마혼 원수의 전속 요리사로 있으면서 이제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71년에 그는 휴전과 함께 휴전이 하게 되는데 파리로 돌아왔지만 곧이어 닥친 그 파리 코민이라고 있잖아요. 파리 코민이 뭐냐면은 1871년 3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 사이에 그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봉기에 의해서 수립된 혁명 적 자치정부인데 이게 파리코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무정부 시대였죠. 예, 우리나라도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파리코민의 그 내전으로 다시 요리사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왔다가 다시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뒤로 에스코피에는 시대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니스로 고향이 이제 니스잖아요. 니스에 다시 가서 잠시 일한 후에 1873년,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 다시 이제 뿌띠 물랑루즈의 요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코피에는 그 오늘날 명장이라고 불리는 요리장들을 수없이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얘기하겠지만요. 한동안 미국의 대형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요리장들의 대부분이 그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에스코피에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때 부티 물랑루즈의 그 조리장으로 오게 된 에스코피에는 그때부터 그는 요리사로서의 명성을 확고하게 얻게 됩니다. 사교계의 거물급 인사와 왕자, 그 당시에 왕자나 공작을 비롯한 유명 인사와 돈독한 친분을 맺게 되는데요. 그 에스코피에는 그 사교성이 좀 많은 사람 같습니다. 에스코피에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친분을 굉장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예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이게 4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에스코피에는 정부 부처와 이제 부르주아 가문의 만찬을 맡아서 일했던 것으로 유명한 그 메종 슈베의 책임자였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정부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1884년에는 몬테카글로에 있는 그 당시에 유명 호텔 그랑 호텔의 주방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랑루즈 있다가 정부기관에 한 6년 정도 이제 8년이네. 8년 있다가 이제 경력도 이제 많이 됐으니까 이제 몬테카글로는 유명한 휴양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랑 호텔의 총주방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태리 몬테카글로 거기서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세자르 리츠인 거죠. 예. 세자르 리츠에 대해서 또 할 얘기도 많습니다. 세자르 리치는 리츠 칼튼의 이름을 세자르 리츠에서 만든 거고요. 리츠 칼튼 오 리츠라고 하는 파리의 이제 파이브 스타 그 호텔이 있는데 이제 리치 얘기는 이제 그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세자르 리치를 만나기 운명적으로 이제 몬테카를로에 있는 그랑 호텔에서 만나게 되는데 1890년 리츠가 파산 직전에 있던 런던의 사보이 호텔의 경영을 맡게 됩니다. 사보이 호텔은 뭐 세계 최고의 호텔로 유명한 호텔이죠, 그죠? 거기에 그게 이제 그쪽 호텔이 1890년에 파산 직전에 있었는데 그게 뭐 자이건 타이건 거기에 이제 총 지배인으로 리치 칼튼이 가게 되죠. 그는 이곳의 주방을 그때 이제 몬테키아걸로 그랑 호텔에서 만난 에스코피에한테 주방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맡게 하고 본인은 주방을 맡게 하게 해서 이곳의 주방을 맡아서 호텔을 살리는데 에스코피하고 그 세자르 리치가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둘이 사보이 호텔은 사교계의 호화로움과 유행을 이끄는 장소로 거듭나죠. 런던의 최고급 호텔이니까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제 세자르 리치가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둘이 이제 친분이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그러나 리츠가 사보이 호텔의 운영위원회 그 회장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뭐 부자금이 있었겠죠. 그들은 1899년에 런던에 문을 연 칼튼 호텔로 옮기게 되는데 둘이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런던의 칼튼 호텔도 뭐 그 사보이 호텔 못지않게 유명한 그 호텔입니다. 에스코피에는 이곳에서 1920년까지 일하니까 약 한 거의 뭐 엄청나게 그 20년 정도 일을 했네요. 그죠? 20년 정도 일을 했고 그가 주로 근무했던 호텔은 스위스 아까 지금 그 제가 이태리로 얘기했는데 스위스네. 스위스의 몬테카를로에서 리츠카트를 만났고 그 그랜드 호텔, 그 로잔의 내셔널 호텔, 런던의 파리에 있는 리츠, 오리츠라고 하는데 리츠가 관리하는 호텔에서 여기서 이제 총조리장을 지내면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죠. 스위스, 이태리, 파리, 런던에서 최고 잘 나가는 당시에 최고로 유명했던 그 호텔에서 총조리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현대 프랑스 요리의 4대 거장을 우리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뭐 오거스트 에스코피에가 첫 번째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랑 프랑 이 사람도 뭐 유명하죠. 페랑이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3스타를 처음 받은 전설적인 그 요리장이죠. 페랑.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 가 있고 듀맨, 알렉산드로 듀맨, 듀맨도 전설적인 요리사 중에 한 사람인데 베어나 루아조가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장으로서 이제 그 자살했다는 2003년도에 자살했다는 베어나 루아조가 이분을 그 듀맨 알렉산드로 듀맨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그 레스토랑의 룸에 항상 이 듀맨의 그 인물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앙드레 픽, 쓰리스타죠. 이 사람도 전설적인 요리사인데 요 네 사람이 프랑스의 4대 거장인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오거스타 에스코피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세자르 리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자르 리츠는 리츠 칼튼의 리츠 얘기인데 이거 뭐 지금 에스코피 얘기하다가 세자르 리치까지 왔는데 얘기를 그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세자르 리치는 1850년에 태어나서 1918년 비교적 이제 빨리 그 죽었는데요. 이제 그 68세까지 살았네요. 그죠? 근데 까 얘기했듯이 에스코피에보다 형님뻘 되는 사람이고 이 세자르 리치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그 니더빌트라고 하는 곳에서 양치기 집안에서 13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는 15세 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친구가 경영하는 작은 호텔에서 와인 보조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그 호텔의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해고시킵니다. 너무 재미있게 제가 이 책을 읽어가지고 이것도 제 책인데요. 이제 이 해고를 15살 때 처음으로 이제 호텔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그 지배인이 세자르 리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그러니까 너는 결코 호텔 업계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네. 호텔에서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너는 그러한 점이 없어. 그러면서 해고를 시킨 거예요. 세자르 리치를.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15살 먹은 그 세자르 리치는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리치에게서 그 성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세자르 리치는 17살 때 파리를 떠나서 당시에 유명했던 레스토랑 비쟁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어려운 메뉴를 공부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인데요. 서비스를 배워서 매니저급으로 오르게 되는데 일반 집에서 1813년에 그 유명한 도시 비엔나에서 일하면서 유럽의 귀족들과 친교를 유지하였고요. 신네모에 있던 작은 마을에서 지배인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883년에 세자르 리치는 몬테카를로에 있는 그랑 호텔에서 아까 얘기한 여기서 운명적으로 에스코피에를 만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이분은 27세 때에 그 당시 스위스의 최고 호텔을 맞아달라는 제안을 스카우트 제의를 맡게 되는데 1887년 그가 37살에 이르렀을 때요. 이거 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세자르 리치보다 20살, 그러니까 17살 어린 20살의
그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최고 호텔을 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 17살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재력이 있는 스위스 최고의 호텔의 사장의 딸이니까 뭐 세자르 리치가 무슨 뭐 한 방이 있나 봐요, 분명히. 대단한 게 있나 봅니다. 그 인물이 뭐 사진 보니까 뭐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 17살 어린 그것도 호텔의 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눈 감고도 이 세자르 리치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이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한 다음에 런던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는데 사보이 호텔을 이제 개업을 하고 오픈식을 하고 식당을 전형적인 고객 지향형으로 바꾼다. 그래서 런던 시내의 외식 패턴을 완전히 싹 바꿔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자르 리치는 단골 손님에게 직접 서비스를 했고요. 에스코피에로 하여금 고객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개발하도록 독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18년 68세에 신경쇠약으로 그 악화돼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빨리 그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에스코피에를 운명적으로 만나고 내가 봤을 때는 에스코피에도 이 세자르 리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명하고 저명한 요리 전문가 및 미식가, 요리 연구가, 요리책을 쓰는 모든 저술가, 그리고 요리를 직접 만드는 요리사까지 저를 포함해서도요. 오거스트 에스코피에가 만든 요리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에스코피에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코피에는 키가 그 153cm로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거 대중적인 방송에서 막 자꾸 교수님이 얘기 나와가지고 참 죄송한데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키가 163cm인데 에스코피에는 나보다 10cm가 적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피에는 오븐의 불꽃으로 그때 화덕이 높으니까 이 불꽃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굽이 높은 목재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높이 구두죠. 지금이야 뭐 키높이 구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키높이 구두가 없으니까 일본의 그 남학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따각따각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신을 직접 제작해서 뭐 일본에서 뭐 배워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스레빠 형식으로 그 목재 구두를 이제 키높이 구두를 만들어서 그걸 신고 다녔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때 요리사들한테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훌륭한 요리장들이 주방에서 목재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에스코피에를 흉내냈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니까 이제 미끌미끌한데 미끄러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학신을 신고 다녔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에스코피에는 결혼을 하였지만 근무 시간 이외에 시간을 거의 호텔의 그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무슨 죄입니까? 부인은 그 모나코면 엄청나게 먼데, 모나코에서 따로 살았고, 안타깝게도 스라의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몇 개월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말 부부도 아니고, 별거를 하면서, 그렇다고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독수공방하면서 특히 그 자녀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그래서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어떨 때 뭐 그 이런 얘기가 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에스코피에는 뭐 동성애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다 루머니까 하여튼 이건 사실만 얘기하면 스라의 자녀가 없었다. 에스코피에는 평생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오직 요리에만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에스코피에는 술하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화를 내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차분하게 화를 전혀 내지 않았고 성격도 차분한 성격에 오거스트 에스코피에는 하루 일과는 요리사들의 음식 준비 감독과 주방 점검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는 식당 지배인 및 그 서버 매니저는 이제 서비스하는 그 지배인들을 서버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음식 판매에 관한 미팅을 통해서 고객의 기호를 파악하였고, 어떤 사람이, 고객층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파악하였고, 정오 12시에는 음식 준비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 후에 매일 동일한 장소와 산보를 다녀와서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낮잠을. 이게 오침인데, 낮잠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는데 잠깐이라도 잠깐 낮에 오침을 하면은 그래서 오스코피가 80이 넘는 그 당시에 80이 넘는 나이까지 장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 있는데 그 오침을 낮잠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규칙적인 그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 뭐 한 호텔에서 근무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다 있겠죠. 그리고 매일 영업 종료 후 남은 음식은 이 종교 단체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과 같은 곳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이 당시에 그 현대 이제 호텔이 이제 대형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뷔페라고 하는 음식이 이 당시에 만들어진데 뷔페는 이제 불어잖아요. 근데 불어로 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거스트 에스코피에가 이제 그 호텔에 그때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냉장고는 뭐 만들어진 지가 뭐 에디슨 뭐 250년밖에 안 되니까 이게 가드망제라고 하는 곳에 음식을 주렁주렁 매달아 놨을 텐데 상한 음식을 어떻게 처분 이제 대량으로 많이 구입한 음식이 상하는 걸 뭐 처분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 음식을 전부 다 이제 찬장에서 꺼내와라라는 이름으로 뷔페가 찬장이라는 뜻이니까 요리를 다 해서 한 번에 1층에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와서 먹이기도 하고 또 고아원 같은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뷔페의 지금의 상설 뷔페의 아이디어도 오거스트 에스코피에가 관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이죠. 이것 외에도 에스코피에는 요리에 대한 뛰어난 그 창조력을 예술성과 함께 연결시켜서 당시의 권력자 및 대부, 그리고 연예인계의 그 유명한 인사들과도 친분을 가졌으며 특히 그 에스코피에는 오페라 가수들과 친밀한 교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그 사운드가 없었던 그 시절이라서 오페라가 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페라로 많이 유행했는데 실제로 그가 창조한 메뉴 중에 상당 부분이 오페라 가수의 이름에서 그 따온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인 게 호주의 유명한 그 넬리 멜바라고 하는 그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만든 이 피치 멜바잖아요. 여러분 피치 멜바는 다 알 거예요. 피치 멜바는 아이스크림 넣고 그 가상에 그 피치가 복숭아니까 캔 복숭아 이렇게 올려놓고 한 이제 나이트클럽 가면은 이제 안주로 나오는 그게 이제 그게 피치 멜바인데 멜바 토스트 이게 그 삼각으로 썰은 사각으로 썰은 이제 그 빵과 곁들여서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에스코피에가 만든 거죠. 넬리 멜바를 그리면서 그 이제 그 넬리 멜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넬리 멜바 얘기를 이게 잠깐 하면 1881년 61년 오스트리아의 멜버른에 태어난 세계적인 소프라노 당시에 부유한 환경 덕에 그 어린 집안에서 성악과 피아노를 익히기 시작했고 하지만 정식 성악 교육은 20살이 넘어서 파리에서 시작했고 스승은 이제 누구고 오페라 무대를 대비해서 대성공을 이룬 당시에 그대 가볍고 그 투명한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서 1918년 영국의 황실로부터 데일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최초의 데임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기죠. 성악가이기도 하다. 엄청나게 유명한 당시의 연예인인데 이 사람을 하고 친분이 가지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메뉴를 만들었다는 거죠. 피치 멜바를. 이 사람 외에도 뭐 푸아르쿠브 멜바라든지 아델리나 그 파티를 위하여 아델리나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을 위해서 만든 플라이트 아델리나 파티 이게 요리명인데 그리고 유명한 여가수 베른하트르 베른하르트인데 이 베른하르트를 위해서 만든 프레즈 사라 베르하르트
이게 이제 요리명인데요. 이런 각 이제 유명한 요리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코피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려가 깊고 성실하고 친절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거겠죠. 요리사들이 퇴근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훌륭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여서 요리사들의 새로운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귀족 옷을 입고 다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요리사들한테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양복을 입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독려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사력 있고 성실하고 이게 배려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 에스코피에는 특히 그 주방에서만큼은 규율이 굉장히 엄하고 또 지킬 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고 항상 감정을 억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화내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급하고 바쁜 경우라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방에서는 뭐 안전상 이 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 주방 계층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오거스트 에스코피에가 이제 그 포로로 있으면서 2년 동안 이 주방 원수를 이제 모시면서 주방의 계층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제 만든 이 주방의 시스템이다. 군대와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여기서 뭐 이제 지금 뭐 주방장이 있으면 부주방장이 있고, 거기 파트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원이 있고, 조리사, 그 다음에 쿠크헬퍼가 있고, 이런 지금의 주방 계층 시스템을 에스코피에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에스코피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존 식품으로 통조림과 병조림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초기에 그 통조림 제작 장면을 그, 그 트위터 이미지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처럼 에스코피에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대의 주방 시스템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대 호텔 시스템의 창시자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음식을 차가운 것은 차갑게, 뜨거운 것은 뜨겁게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에피타이저처럼 먼저 먹어야 하는 것과 식욕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디저트처럼 나중에 먹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요리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방 작업 동선의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얘기죠. 예? 뜨거운 요리는 핫 시스템에서, 차가운 요리는 콜 시스템에서, 또 뒤에 이제 고기를 잘라주는 부처 시스템에서, 그리고 이제 에피타이저, 스프, 생선, 메인, 디저트, 디제스티브 이런 식으로 코스별 요리를 그 제안을 해서 정립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 디부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식 서비스를 도입한 사람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설명을 잠깐 할 텐데 이제 이 디부아라는 사람이 이제 러시아 차르 그 황실의 주방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음식을 그 프랑스식으로 이제 깨름식으로 이제 쌓아놓는 형식으로 놓다 보니까 그 음식이 금방 식잖아요. 영하 20도, 실내가 영하 20도라고 하는데 실외는 겨울에는 영하 40도라고 하는데 음식이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식으로 못 내고 이 러시아에서는 프랑스식으로 안 먹히니까 조금씩 음식을 담아서 내기로 해서 이제 러시안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 러시안 서비스를 창안해낸 것도 그때 디부아가 오거스트 에스코피에가 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음식 서비스 순서를 창안해내기도 했다 디부아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제 그 큰 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전표 있잖아요. 전표 세 장으로 그 만들어 그 먹지를 넣고 한 장은 주방에, 한 장은 서버, 한 장은 캐셔에게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근 몇 년 전만 해도 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은 뭐 포스기가 있어서 지금 뭐 손님 앞에서 이제 그 지배인이 바로 메뉴를 치면 바로 이제 공유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홀에서 주방으로 주문을 하면 아무 꺼리낌 없이 음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돈가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에스코피에는 주방의 책임자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금액도 안 맞는 거죠. 매출도. 나는 이제 10그릇을 한 것 같은데 저쪽에는 뭐 7그릇밖에 매출이 안 올라가고 이게 손님한테 갔는지 뭐 지배인이 먹었는지 뭐 상황을 모르니까 그거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 메뉴를 그 안에 먹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세 장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남바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배인이 이제 자필로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테이크 한 개, 뭐 스프 한 개 이렇게 쓰면은 그 먹지에 들어가서 그 세 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은 지배인이, 한 장은 주방에, 한 장은 캐샤, 그 돈 계산하는 사람이 이 세 장을 나누어서 똑같이 쓴 거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매출을 계산할 때 세 개를 맞춰보는 거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근한 10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포스기가 개발된 지가 뭐 지금 3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제가 그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때도 전부 다 먹지를 넣고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오고스트 에스코피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에 고객의 성명을 적어서 그게 전표라고 하는데 그 고객이 제 차 다음에도 방문을 했을 때 그가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이제 지금 얘기하면 고품격 맞춤식 서비스죠. 이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도 바로 오구스트 에스코피에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그 전표 사용법은 지금까지도 시골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에스코피에가 저술한 수많은 요리책 중에서 요리 가이드라고 하는 그 요리 책인데, 그 기드 끼리네리하고는 저도 책이 저쪽에 있습니다. 누구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요리사들이 성경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그 조리 입문서입니다. 원어인데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산 요리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준비를 좀 할 걸 그랬는데 저기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또 에스코피에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테일러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과학적 경영 관리법, 이게 테일러리즘인데 과학을 생산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인데 이게 테일러리즘이죠. 이렇게 테일러리즘과 같은 그 합리적인 분업을 이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그먼트 이 분업. 그래서 요리별로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업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핫, 콜, 부쳐 이런 식으로. 이 밖에 사보이 호텔에서는 고가의 메뉴에서는 그 음식을 고르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정액제 메뉴제, 그러니까 메뉴도 그 정식의 정식, 이제 세트 메뉴를 처음으로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공동으로 집필한 요리가 가이드, 르 기드 퀴리넬이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요 사진에 나오는 거요. 요거를 이제 1903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그 책이죠. 이 책은 고전 프랑스 요리를 개혁한 현대 요리법의 신약성서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에스코피에는 보안서적인 그 메뉴책 리르드 메뉴라고 하는 책을 1912년도에 냈고요. 그냥 이외에도 1900년도에 그 살르와 그 요리 사파집 라 컨퀴진 유니스테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동으로 집필해서 이제 출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쁜 환경에서 살면서 요리 책도 집필을 하면서 이렇게 참 사실 살았던 이 대부분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코피에는 그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올렸던 까렘 왕들의 요리사요 요리사 중에 왕이라고 얘기했던 이 까렘의 책들과 중세 시대의 전설적인 요리사죠. 따이방, 따이방. 이제 제도 따이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는데요. 이 따이방의 저서, 이 귀지 음식 이라고 하는 책들을 참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시골의 전통 요리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의 요리죠. 지방 요리를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에스코피에는 왕 중의 왕, 요리사 중의 왕이라고 하는 까레의 업적을 이어받았으나 아무리 훌륭하고 예술적인 장식이라도 먹지 못하는 물건들은 요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접시에 요리 접시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많이 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식의 카빙, 예, 일단 뭐 중식을 뭐 비난할 생각은 뭐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당근으로 예쁘게 이제 꽃을 파가지고 접시 위에 올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음식은 접시 위에 절대 올리지 못하도록 요런 이제 주관이 철저했고요. 이런 이제 먹지 못하는 음식, 쓰레기통으로 가는 음식을 이제 낭비하는 품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코피에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프랑스 요리의 모든 분야에 관철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예, 이제 동양이나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처럼 카빙을 이제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 요리에는 이 접시 위에 먹는 것으로만 장식을 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비된 사진 이제 출처 하나투어에서 나온 프랑스 음식이라고 한 걸 캡처했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는 게 없죠.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사람을 보면 이제 빵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바게트를 이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 소스까지 전부 다 딱딱 긁어서 설거지를 안 해도 될 정도만큼 싹싹 다 긁어서 다 먹거든요. 빈 접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주방을 생각하는 예의라고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깔끔하게 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코피는 자신의 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한 요리법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수치를 이용하는 요리법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요리 서적의 기본적인 기초를 확립하였다. 기존에 뭐 대충대충 하고 계량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계량과 정확한 치수를 활용했다는 얘기죠. 또 에스코피에는 1910년도에 상호 부조 계획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는데 오늘은 이제 푸띠 아시스탕스 밀듀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자를 발간하여서 요리 전문 종사자들이 은퇴를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하였지만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대단하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그 직업군이 있을 텐데 요리사들을 대변해서 은퇴자들을 정부에서 연금용시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그 안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한 그 이유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직업군이 있을 텐데 전부 뭐 요리사들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코피에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주방 시스템의 창시자이다. 그래서 프랑스 식당의 운영이 부분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 조정해서 성공시킨 것도 그 에스코피에의 아이디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 담당 요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에스코피에가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이제 소스를 만드는 사람을 이제 소시에라고 하죠. 그다음에 스프, 스톡, 차우더를 만드는 것을 뽀따저라고 하고요. 스프. 그다음에 생선 요리 만드는 것을 빠소니에, 앙트르메, 그다음에 로스트하는 사람이죠. 그릴, 그다음에 가드망제, 샐러드나 드레싱, 빠떼, 찬 요리를 만드는, 그다음에 빠띠시에 이제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기타 이제 투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로 얘기하면 예비병력입니다. 예비병력. 그래서 이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이제 뒤에 예비대가 항상 있어가지고 주방을 몇십 명이 된다면 이런 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을 군대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거와 비슷하게 전부 다 이제 호텔이 이것을 참조로 해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 유리뱅 듀브와 얘긴데 그, 그 러시아 서비스를 창안해낸 사람인데요.
이게 제가 쓴 어, 책이죠. 위대한 요리장을 책의 내용을 캡처를 한 건데 일회용 디바의 러시아식 요리 서비스를 도입해서 지금의 음식 순서를 창안해낸 사람도 바로 에스코피에다. 그래서 25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죠? 예, 오래되지 않, 오래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죠? 200년밖에 안 돼. 1900년도니까 뭐, 그죠? 200년, 100한 뭐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식욕을 촉진시키는 에피타이저. 예, 그다음에 속의 공허를 방지하는 따뜻한 스프, 흰살 생선, 붉은 살, 스테이크. 산성과 알카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레드 와인을 곁들이고 완전 식품인 치즈를 먹고 그다음에 식욕을 중단시키는 디저트를 먹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디저트집을 먹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그 요리법인데 유리뱅 디브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리뱅 디브와는 호화롭고 장식적인 요리를 극도로 발전시킨 요리장으로서 1818년 프랑스 프로방살의 부슈디론에서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났고 디브아는 까렘의 뒤를 잇는 당대의 요리장이었지만 까렘은 이렇게 전시용 요리인데 생전에 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겠죠. 그죠? 그가 12살 때 까렘은 벌써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노인이 되니까 이 류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르 황제의 전속 요리사로 가게 되면서 이제 러시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손님 앞에서 직접 음식을 이제 서비스 해주는 것을 러시안 서비스라고 하는데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이제 코스별로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리뱅 디바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에스코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에스코피에는 요리를 그러니까 몇 년을 했냐를 생각해 보면 12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2살 하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가 그 당시는 뭐 조기 성숙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요리를 시작해서 74세에 칼튼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은퇴했으니까 요리만 62년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33년 하기도 힘든데 오늘날 저명한 요리사나 요리 전문가 또는 미식가, 요리 연구가, 요리 저술가 그리고 요리를 직접 만드는 요리사까지 저 포함해서 이 에스코피에가 만들어낸 요리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봅니다. 에스코피에가 죽은 후에 요리장의 명함 중에는 가장 권위가 이시 느껴지는 것은 어떤 상을 수상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에스코피에하고 함께 요리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컸다라고 전해집니다. 참 대단한 영광이라고 보죠, 그죠? 이제 거의 그 다 왔는데요. 1911년 에스코피에는 프랑스 관광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에피큐르 잡지를 내는데 르 흐비 에피큐르라 그래가지고 또 요 잡지를 내고 또 식도락 연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1919년도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로서 최초로 국가에 지대한 공을 누렸다는 훈장, 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 유명하잖아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요리사로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국가 최고 훈장입니다. 그래서 1802년에 나폴레옹 1세가 처음 만들었고 어, 꼬망데부르, 뭐, 그랑오피시에, 슈발리에 이런 이제 세 개 등급이 있는데, 레지옹도네르는 프랑스의 정치, 문화, 경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인물에게만 서원하는데, 특히 영예로운 삶을 산 인물에게 수여되는 진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훈장인데, 이 훈장을 요리사인, 개인, 오고스트 에스코피에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영광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요리사들의 또 그 영광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코피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1920년에 아까 19년이라 그랬지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고요. 후에 귀족 단체의 정회원이 되어서 모든 요리사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코피에는 뭐 그 귀족의 칭호도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뭐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죠. 예. 그 후, 그 1935년 그 몬테카를로에서 89세로 그 생을 마쳤습니다. 예, 89세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나이 90세인데 엄청 오래 살았죠, 그죠?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가 태어난 생가는 1966년도에 요리 박물관으로 개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뭐 여행 요즘에 많이 가는데 요즘 뭐 프랑스 파리나 뭐 에펠탑, 뚜르에펠, 뭐 몽파르나스, 니스, 깐느, 뭐 보르도 뭐 좋긴 좋은데 저는 뭐 요리를 그 전공을 한다면 이렇게 테마로 이게 그 에스코피에 박물관을 태어났던 에스코피에 박물관을 그 방문해 보는 것도 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 번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야간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분 못 보고 바로 올라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에 반드시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입니다. 그냥 조그만 집인데 1층, 2층 이렇게 이제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 뭐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서 기회가 여러분 되시면 저도 반드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나마 이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요리사의 선망이죠. 예, 프랑스 요리의 대명사, 전 세계 현대 호텔 시스템의 창시자 조르지 오거스트 에스코피에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